자, 이제 지금 공부했는 게 조금 전에 공부했는 것이 개념을 공부했고요. 유동화 개념. 그 다음에 구조를 했죠. 개념은 뭐라고 했죠? 개념은 뭐라고요? 현금화 또는 증권화.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현금으로. 근데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현금화인데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용어를 배웠을 때 지금 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그랬잖아요. 저당 채권 유동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저당권이 아니라 저당 채권입니다. 사실은 이게 채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겁니다. 그럼 유동화한다는 얘기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도 필요해요. 증권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죠. 맞나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는 여기는 1차 저당시장, 여기는 2차 저당시장 이렇게 됐죠. 여기 차입자, 여기가 1차 금융기관, 여기 2차 금융기관.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시장에도 등장하고 2차 저당시장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이제 교재에서 용어를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99쪽이에요. 399쪽. 맨 위에 개념 보십시오. 반가로 1번에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한다. 신용창조, 이런 어려운 말 있죠. 이거는 시험에 등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뭔 소리인가 좀 용어가 어려운데, 신용창조다 할 때 신용이라는 말은 화폐 또는 현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화폐 또는 현금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화폐 또는 현금을 만든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1차 금융기관이 100억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그럼 1인당 1억씩 100명한테 대출해 주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죠. 만약에 뒤에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2차 시장이 없다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다시 현금 마련하죠. 다시 현금 마련하면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채권이 또 이쪽으로 넘어오죠. 돈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팔아서 또 현금 마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저당 유동화 시장이 없을 때에는 100억 밖에 효과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이런 2차 저당 시장이 있게 된다면 수백억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게 돈을 새로 만든 효과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현금이 만들어진 효과다, 이렇게. 신용창조다, 이렇게. 원래 화폐금융론에서 신용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신용창조를 요구하는 달리 설명해요. 달리 설명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더 많은 현금이 유통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현금이 유통되는 효과. 신용창조라는 거예요. 신용창조. 아시겠죠? 신용창조. 더 많은 돈이 유통되는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있죠. 저당 유동화의 전제에서는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끝에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있죠. 맞나요? 자, 그게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여기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 그래요. 저당 수익률.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자율. 여기 적용되는 게 이자율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해서 할 때 이자율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수정을 할 게 있어서 넘어가는 김에 아예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렛대 효과를 보십시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269쪽을 보시면은 중간쯤에 정예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그게 차입 이자율하고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저당 수익률과 이자율은 같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296쪽을 보십시오. 296쪽. 296쪽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표가 있죠. 296쪽 표 있죠. 표의 맨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변이계수가 있죠. 그 변이계수가 지금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자리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수정해야 돼요. 평균이 표준 편차와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요. 예, 평균이 분모가 돼야 되죠. 예, 어째 이걸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거 찾아주시면은 뭔가 사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되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오탈자 발견하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맙습니다. 338쪽에 가시면은 33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괄호 4번 있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다시 순환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이죠. 근데 수익성지수 숫자가 빠졌죠. 찾으셨어요? 위에서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에 수익성지수법인데 수익성지라고만 돼 있죠. 그리고 밑 내부 수익률법 해야 되는데 숫자 빠진 숫자가 거기가 있죠. 내부 수익률법인데 빠진 숫자가 거기가 있죠. 됐습니까? 예. 자, 다음에 344쪽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오류가 아닙니다. 그 340쪽에 맨 밑에 박스에 공식이 있죠. 맨 밑에 박스에 공식이 있는데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돼 있죠. 그게 총투자액분의 순운용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 순운용소득과 순영업소득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어서 이제 오류는 아닌데 혹시라도 이제 위에는 이제 순영업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순운용소득이라고 돼 있어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됐나요? 자, 다시 399쪽으로 가보십시오. 자, 이제 399쪽으로 가시면은 그 반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좀 전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 이자율이 있어요. 차입자들이 돈을 넘기면 그 돈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죠. 맞나요?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빠졌다 그랬죠. 얘네들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사장, 심부름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품값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품값을 안 줄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원리금 넘어가는 이 금액하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넘어오는 금액보다는 여기서 넘어가는 금액이 예? 커진다고요. 작아져야 되죠. 수수료를 떼야 될까? 수수료를 품값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원리금이 예를 들어 10,000원 넘어가면 단돈 한 100-200원이라도 떼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익률은 여기 수익률보다 여기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이 품값을 좀 주고 받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2차 금융기관도 지금 직원들 있죠. 2차 금융기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채권 집합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증서를 만들어 판다 그랬죠. 증권을 만들 때 이게 수익률 몇 % 이렇게 해서 판다 그랬죠.
그럼 이 수익률이 여기 수익률보다 어떻겠어요? 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저도 지금 직원들 품값을 줘 직원들 경비 지출하고 하면은 여기에서 넘어올 때 수익률보다 여기서 넘어갈 때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별로 남는 거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라고요. 딜레마. 계속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경비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가 발생하는데 여기 수익률을 높게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족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이게. 이게 딜레마라고요. 딜레마.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드리려면은 여기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드리려면 여기 수익률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죠. 높아야 경비를 떼고도 여기가 충분한 수익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높다면은 이 사람들이 대출 받겠습니까? 안 받죠. 이게 딜레마라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게 그냥 계속 돌아간다 했지만 막상 이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돈을 빌린다면 만약에 이게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돈을 빌린다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예? 신용도가 낮은 애들이에요. 신용도가 낮은 애들. 돈이 급한 애들. 돈이 급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했는데도 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채권을 근거로 한 이 증권 수익률은 어떻겠어요? 그럼 그 증권 수익률은 높겠죠? 자, 그런데 그 증권은 위험도가 높죠. 혹시라도 경제 상황이 잘못되면은 이자 올라가거나 해보면 얘네들이 자빠지겠죠? 그러면은 돈이 안 넘어오겠죠? 돈이 안 넘어온 얘네들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한두 놈이 아니고 한꺼번에 쓰러지면은 주택이 한꺼번에 경매 나오면은 주택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은 회수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 비율이 100%가 넘어요. 그럼 회수가 제대로 안 되겠죠. 얘네들 쪽박 차겠죠. 얘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예요. 리먼 브러더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죠. 그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 엄청나게 투자했다고요. 그리고 얘가 뭐냐, 얘가 그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때 얘가 서브프라임이라고. 얘네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셨어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서브프라임이 프라임이 좋은 등급인데 서브프라임 그거보다 아래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이 아래다 이 소리예요. 서브머린 하면 잠수함, 지하철 서브웨이 하죠.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신용 등급이 낮은 애들한테 대출을 해준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가 대출해 준 거예요. 신용도가 낮은 애들한테 주니까 이 금리가 어때요? 높다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걸 근거로 한 이 증권은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에 이 증권에 엄청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당시에 계속 금리가 낮게 유지되다가 벤 버냉키가 이쪽으로 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빠지니까 이제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회수가 무너진 거예요. 이 리먼 브러더스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이 구조를 배운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이 구조에서 터졌어요. 사실은 이 구조에서. 근데 재미있게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교재 보면은 이걸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그래요. 세계 경제를 파탄내는 이 구조를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그리고 그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 워낙 덩치가 큰 회사예요. 리먼 브러더스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 합쳐도 얘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쓰러지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막 그거 회수하려고 부실증권이잖아요. 부실증권. 이 부실증권을 미국에서
돈 찍어내서 달러 찍어서 막 사줬잖아, 이거를. 그게 푼 거예요. 양적 완화가 그거예요, 양적 완화가. 풀어서 막 사준 거예요. 계속 달러 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도 몇 년간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젠 드디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서 풀었던 달러를 회수하려고 그래요. 지금 회수하니까 또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저당 유동, 이 세계 금융 위기가 바로 이 구조. 여기서 이 딜레마라고 해요, 사실은 딜레마. 여기에 수익률이 높으면 여기는 좋겠지만 얘네들이 대출받기가 힘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받는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높은 애들이고, 그럼 여기가 수익률이 낮아야 대출을 받기 쉬운데, 그러면 여기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익률이 낮습니다. 여기 증권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다만 국채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거나 뭐 이런 거예요. 국채 수익률보다는 안전하게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지급 보증을 하고 뭐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 구조에서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반가로 1번에 그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 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은 일단 이순환 이후로 설명드릴 테니까 남겨두시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서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있죠.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 시장? 2차 시장.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효과 있죠. 저당 유동화의 효과. 401쪽에. 그리고 참 그 밑에 도표에서는 요거를 요렇게, 제가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효과 있죠. 자, 저당 유동화의 효과는 주체별로 보시면 돼요. 주체별로. 얘하고 일단은 요 세 개 주체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거기 여러 주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얘 때문에, 은행 때문에.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됐죠.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면서 어떤 효과도 덩달아 생기게 돼요. 얘네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쉬우니까 얘네들이 대출받기가 쉽죠. 얘네들이 집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집 사는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쉬워지면은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죠. 그런 이제 혜택이 있고요. 다음에 얘네들이 투자자들, 자, 이 증권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 증권은 뭐를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여기에 저당 채권 집합이죠, 이게. 이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러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만기가 5년 이상 가는 증권이 거의 없었어요. 5년짜리만 돼도 만기가 길다 그랬어요. 물론 채권이 뭐 10년, 20년 국채 같은 건 있었지만 국채 이외에 이런 종류의 채권 집합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채권은 만기가 10년, 15년, 20년 길잖아요. 주택저당 채권이니까. 주택저당 채권이니까 만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한 이 증권도 만기를 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10년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 중에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같은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짜리, 15년짜리 이런 증권도 필요하다고요. 그 구색을 갖추려면 이렇게 다양하게 구색을 갖춘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해진다.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다양하게 구성할수록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죠. 어떤 위험을 분산해요?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401쪽에 지금 괄호 1번, 2번, 3번 위주로 좀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괄호 4번은 나중에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저당 유동화 증권 보십시오. 자, 저당 유동화 증권. 자, 요게 이제 MBS라는 거예요. MBS. 자,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돼 있죠. 자, 이 MBS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MBB 썼었죠. 제가 웬만하면 영문자 잘 안 쓰죠. 그죠? 영문자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좀 알아요. 아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MBS의 종류에 아까 썼던 MBB도 있고요. MPTS도 있고요. MPTB도 있고요. CMO도 있어요. 머리 아프죠? 괜찮아요? 정말이요? 그럼 다행이고요. 할만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번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번역이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로 영어 표현을 함께 써줘요. 영어를 함께 써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함께 써주기 때문에 영어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쉬워요. 번역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거부터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이걸. 지금 이 증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를 근거로 한 증권이에요?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한 증권이죠.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한 증권인데 이 채권 집합은 뭐를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이에요? 이 채권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이잖아요. 맞나요? 이 집 사는 사람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저당 잡고 빌려준 채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채권 집합을 더 정확하게 다 표현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됐나요? 일단 채권은 채권인데 주택 저당 채권이고 그거를 모은 놈이 이 집합이고요. 그거를 담보한 증권이다. 여기가 MBS다 이 말이에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주택저당 채권집합 담보부 증권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너무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여야지.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주택저당 증권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근데 뭐는 대체로 써주는 편이라고요. MBS는 써준다고 이걸 MBS를. M이 모기지란 뜻이에요. 모기지. 모기지 저당 이런 뜻이에요. 저당. B가 백이요. 백. 백 뭐예요? 백. 야 너 좀 백 좀 없냐 그러죠. 힘 좀 쓸 때. 백. 여기서는 뭐가 백이에요? 이 채권 집합이 백이에요. 제가 뭘 믿고 이 증권 발행했어요? 제가 이 채권 집합 믿고 증권 발행한 거예요. 이 채권 집합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믿고 저를 돈을 빌려주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백이 돼서 발행하는 이게 담보, 저당 담보 증권이다. 이렇게 증권. securities 그래. securities. securities가 증권입니다. 증권. 자, 근데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B로 끝나는 게 있고 S로 끝나는 게 있죠. 이걸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securities는 증권이고 증권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채권이에요. 주식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톡이라 그래요. 스톡 옵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톡 옵션. 주식 옵션이 아니라. 이 스톡이라는 말은 절양이란 뜻도 있어요. 앞에 우리 유량 절양 배웠죠. 절양할 때 스톡이에요. 이게 우리 배 있죠, 배. 배 하면 뭐 생각나요? 배 하면 먹는 거 생각나요? 타는 거 생각나요? 신체 일부가 생각이 나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주식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요? 유량, 저량 할 때 저량. 그런 뜻,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 저량 뜻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 안 해요, 여기서는.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권 때문에 채권. 채권은 본드란, 본드. 본드 하면 뭔 생각나요? 본드 하면은 마시는 거. 본드, 저는 본드 하면 마시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어릴 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뗐어, 이거는. 본드 이거 마시면은 냄새는 괜찮아요. 안 마셔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뗐어요. 그때는 마신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냄새 맡는 거지. 중학교 때에서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본드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요새 애들은 본드를 마시나 그랬죠. 본드는 냄새 맡는 건데. 그러니까 마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비닐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냄새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건데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본드는 튜브에서 짜는 그런 본드는 쎄한 게 별로 맛이 없어요. 깡통에 들어가 있는 본드 있죠. 요게 냄새가 괜찮아요. 깡통에 들어가 있는 게. 괜찮아요. 한번 마셔보세요. 뭐 죽는 건 아니니까. 그 본드 말고도 채권이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B로 끝나죠. B. 그럼 뭐로 해석하라는, 번역하라는 얘기요? 채권으로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채권으로 번역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S는 증권으로 번역하라는, 증권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다계층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계층 채권. 여기서는 채권으로 번역하되 어떤 데는 또 증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채권, 증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계층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계층.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들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시험을 칠 때 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다 어설프게 알아요. 다 어설프게. 다 어설프게 하면 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면 알잖아요. MBB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으면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으면 넷 중에 찍으면 되죠. 5개 중에 찍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한 개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근데 운 좋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얘가 X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놈들 몰라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MBB를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MBB를. 자, 제가 아까 MBB 말씀드렸죠. 채권이라 해서 채권. 뭐로 끝나요 지금? 채권이죠. MB까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저당담보채권 이렇게 돼요. 저당담보채권. 자, 이거는 채권형이라고 해요. 채권형. 자, 이 MBB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잘 들으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제가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죠. 담보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제가 빌린다 그랬죠. 담보로 제공하니까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지. 아닌가요? 돈을 빌린다고요. 그래서 무슨 형이에요 이게?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다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예요. 차용 증서. MBB가. 이만큼 빌렸습니다. 제가 빌렸습니다. 그 뜻이에요. MBB 증서는. 제가 빌린 차용 증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패스스루예요. 패스스루. 패스스루. 패스가 뭐예요? 패스. 통과하다 뜻이죠. 패스스루가 통과하다 뜻이에요. 패스스루. 증권이죠, 이게. 그래서 패스스루.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 채권 집합을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평가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평가액이 1,000억인데 이거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원리금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자는 괜찮을 겁니다. 이게 이자는 걱정 마세요. 이쪽에 넘어오면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서 원리금 넘겨오면은 제가 다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자, 1,000억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1,000억이란 말이에요, 1,000억.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지금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제 편의상 100장만 발행했대요. 100장만. 1,000억인데 100장을 발행하는데 누가 한 장을 샀어요. 그럼 뭐예요? 1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석 장 샀어요. 그럼 30억어치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100장 발행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사게 되면은 5장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5% 권리를 갖는 거고, 한 장 샀으면 여기에 대해서 1%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샀죠? 자, 이제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죠. 이제 제가 팔았어요. 이제 팔았다고요. 제 회계장부에는 이제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원리금을 넘기면 원리금 받을 권리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돈 원리금을 넘기면 제가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 누가 샀어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샀잖아요. 저는 팔았다고요. 판 매각 대금이 왔고, 이제 여러분한테 갔다고요. 다만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이 몰빵으로 다 산 게 아니라 나누어서 샀다고. 이 전체를 나누어서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넘기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투자자가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혹시라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안 넘으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안 넘겨주는 거지. 안 넘겨주는 거죠. 얘네들이 혹시라도 한꺼번에 조기 상환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돈이 한꺼번에 넘어올 거예요, 얘네들. 얘네들 또 전달하겠죠? 그럼 저도 어떻게? 얘네들 한꺼번에 다 갚았네요. 여러분도 얼른 가져가세요. 우리 이제 관계 끝냅시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패스, 계속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권리와 위험이 다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MBB는 뭐라고요? MBB는 이 소유권 누가 갖고 있다고요? 이 채권 집합 MBB는 채권형은 이 채권 채무가 생긴 거지 이거를 넘긴 게 아니라고요. 이때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안 넘겨도 저는 갚아야 된다고. 얘가 채무 불이행하는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채권 채무가 별도로 있으니까. 채권 채무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 관계와 이 관계는 별도라고요. 채권 채무 관계가.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저는 조기 상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위험도 앞에서 제가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안전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MBB가 안전하죠?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MPT에서는 위험을 부담하고 다 권리도 갖고 오는 만큼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냥 다 넘겨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1, 2월 달에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다른 데 말고 여기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제가 애정이 더 가서 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구별이 되죠? MBB는 채권형. 그래서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얘를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이 전체 이 자산에 대해서 쪼개서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암기할 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 지금 모른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게 이거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다 앞에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2차 금융위기는 차단하는 방식인데 얘는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혼합형이 밑에 것들은 이건 나중에 하자고요.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요것만 해도 충분한 거요. 예, 요것만 해도.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402쪽에 저당담보증권의 개념 보세요. 괄호 1번에.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자, 여기는 지금 다양하죠. 발행하는 주체가 누가 있어요? 저당대출기관도 있고 저당회사도 있고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있죠. 자, 지금 여기는 발행하는 자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요 짧게 그렸죠. 얘를 이렇게 짧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하나의 1차 금융기관이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작아요. 비효율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금융기관 하나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지금 요거는 미국의 그 내용 그대로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바로 갈 수도 있고 모아가지고 2차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MBS는 2차 금융기관만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렇게 짧게 그린 이유가 저렇게 바로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 누구도 발행할 수도 있다. 1차 금융기관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도표에서 400쪽에 도표 가면은 그 짧게 그려놨잖아요. 짧게 그려놔서 이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증권 발행 또는 직접 매각하는 거, 채권을 매각하는 거. 예, 그래서 그 도표가 그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402쪽으로 가시면 저당담보증권에서 저당담보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보십시오. 투자자들은, 그럼 투자자들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을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개별 저당을 구입한다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증권 사지 않고 이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받아 버리는 거예요. 개별 저당을 바로 양도받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증권으로 사지 않고. 그럼 덩치가 큰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채권을 바로 사버리는 거죠. 바로 사버리면은 혹시라도 얘네들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얘가 책임져야 되죠. 앞에 차단해주는 애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대신 수익률도 높죠. 중간에 경비 같은 게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의 형태로 사면은 쪼갠 상태거든요. 보통 증권은 쪼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어도 이걸 뭐 만원짜리 1,000장이니까 뭐 10장을 팔아도 되고 뭐 100장을 팔아도 이렇게 쪼개서 팔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 근데 채권은 1억짜리 한 통이잖아요. 통. 그럼 팔기도 어려워요. 1억짜리를 누구한테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으로 하게 되면은 팔기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쪼개 팔면 되니까. 몇 장만 팔아도 되니까. 몇 장씩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팔면 되니까. 예, 그래서 유동화될 수 있는,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근거가 되는 모저당이 고정이자율이라 해도 저당담보증권은 변동이자율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한 개의 저당을 여러 개로 쪼개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괄호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지분증권, 부채증권 참고 박스는 앞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했었잖아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는 앞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고, 다음에 이제 403쪽에 저당담보증권 종류 MBB와 오늘은 MPTS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 콜 방어가 어떠니, 초과 담보가 어떠니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콜 방어, 초과 담보 이런 말들이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어려운 용어, 콜 방언이 또는 이 초과 담보니, 요거는 오늘 것만 알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패스하시라고요. 근데 용어 정리 드렸잖아요. 용어 정리해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 순환은 MBS 종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만 더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405쪽에 ABS가 있어요. ABS가 뭔가 하면은 ABS는 이런 거요. 이제 에셋이거든요, 이게요. 에셋. 자산이란 뜻이에요, 자산. 자산담보증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채권 집합은 뭐를 담보로 잡은 채권 집합이에요? 주택을 담보로 잡은 채권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차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줄 수는 없나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채권만 따로 모아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집합을 만들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CMBS라 그래요. CMBS. 조금 전에 그냥 MBS 했죠. CMBS는 C가 commercial이란 뜻이에요. commercial. 영어로. commercial은 상업용의 이런 뜻이에요. 상업용의. 상업용 부동산 저당 대출 증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업용 저당 대출 담보 증권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사보시잖아요. 자동차 할부로 사보셨죠? 사보셨나요? 그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할부가 끝나기 전에 혹시 등록금부 떼보셨나요? 한 번도 안 떼보셨어요? 할부가 끝나기 전에 등록금부를 떼보면은 거기에 캐피탈사가 다 저당권자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하면은 주택등기부 등본 떼면 누가 저당권자다? 근저당 설정돼 있어요. 은행 근저당 설정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자동차 등록금부에 그 캐피탈사가 다 근저당 설정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라고요. 캐피탈사가. 그러니까 캐피탈사가 자동차 사는 사람들한테 뭐를 담보로 잡고? 자동차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그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채권을 또 이쪽으로 넘겨서 또 모아요. 같은 것끼리. 그럼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또 증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채권이 주택 저당 채권이냐,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이냐, 자동차 저당 채권이냐, 그 근거가 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여기가 MBS가 되고 CMBS가 되고 오토론 증권이 되고, 오토론 증권이에요. 오토론 증권.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학자금 대출해 준 거를 또 2차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넘겨서 발행하면은 SLBS가 되고 등등등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ABS가 되는 거예요. 얘가 큰 말이라고요. ABS가. MBS는 작은 말이고 그 중에 우리는 MB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MBS와 SL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련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에 SLBS는 학자금 대출 증권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발행한 학자금 대출 증권은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요. 신규로 발행하는 SLBS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요. 아까 제가 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얘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랬죠. 얘를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랬죠.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지워서.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하나는 유동화 전문회사라 그랬죠. 그 유동화 전문회사가 나머지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것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담당한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동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ABS는 중요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MBS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아 이게 큰 말이구나. 이것도 부채증권은 부채증권이다. 이것도 부채증권이다. 부채증권인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됐죠? 오늘은 일단 유동화는 여기까지. 유동화를 지금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왜냐하면 뒤에 지금 설명드릴 게 이번 순환에 좀 설명드릴 게 좀 적어서 그래요. 좀 쉬고 그 자금 동원 방법하고 다 마치고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